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점심을 사면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사는지 배우라는 뜻입니다. 점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부자를 배울 수 있는 방송, CEO 파일 재계 뒷담화입니다.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재계 이슈를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융 지주회사 네. 이게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일반 지주회사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먼저. 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네. 전 재밌게 봤는데 이제 IMF를 배경으로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IMF는 굉장한 많은 변화를 이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들어보지도 못한 단자회사 같은 거, 종금회사. 사실 그 국가부도의 날에 영화에 나오는 회사가 종금회사거든요. 종금회사. 은행이 아니고. 은행이 아니고 종금. 네. 그 유아인 씨가 일하고 막 이렇게 금융 장난치는 곳이 종금회사예요.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금융을 IMF가 들어오면서 천하 통일을 시킵니다. 강제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일단 IMF 때 통일이라는 게 통폐합을 시키는 거죠. 예. 사실은 그 구조조정이죠. 예, 그렇죠.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통폐합이 되는 거죠. 지금 분들은 들어보지 못한 은행 중에 하나가 뭐 서울은행, 예.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 전신이죠. 조흥은행, 뭐 상업은행, 뭐 합병되거나 해서 없어진 은행들이죠. 은행들이죠. 예. 그때 IMF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금융 구조조정을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IMF가 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게끔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러면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무엇보다도 자본금이 너무 작아서 자산 규모가 100조 미만이라서 외국계 은행에 대부분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첫 번째 미션은 국가에서 금융기업들의 자산 규모를 키워라. 그래야 외국계은행과 경쟁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자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산 규모를 키우는 거죠. 지금 국내 5대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농협까지 국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NH농협까지 이 5대 금융지주의 평균 자산 규모가 400조가 넘습니다. 지금요? 개당 각각의 자산 규모 자체가.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은행과 뭐 우리 하나은행이 되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통폐합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관치금융이라는 게 그때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의 은행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신한금융을 빼고 나면 정부 주도로 다 움직이는 관치금융이거든요. 국민, KB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 농협까지. 정부 지분이 없는데도 지금 이제 그렇죠. 관치금융이 움직이죠. 작동하고 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죠.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던 좋은데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글로벌 금융 자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고 은행 중심에서 정권이나 생명보험이나 카드나 각각의 역량들을 다 발전시켜야 그 나라의 금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는데 이렇게 통폐합되고 지주화가 시키면서 결국에는 너무 은행 중심으로 됐다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한 20년간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은행 중심의 금융 지주 회사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수익 구조 자체가 너무 은행에게 의존형이 돼 있다. 근데 그 은행의 수익 구조 자체도 은행의 수익 구조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이자 마진 중심으로 예대 마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수익 구조에다가 글로벌하게 이야기하는 IB라든지 다양한 그 수익 구조의 포트폴리오도 완성되지 않았다.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한 5년치만 봐도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체 은행에서 전체 그 금융 지주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가 63%, 57%, 61%, 62%, 58%. 이것도 농협 때문에 약간 좀 왜곡된 거예요. 농협은 NH투자증권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협은행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빼고 나면 나머지 4대 은행들은 우리 은행 지주를 보면 은행 비중이 90% 육박해요. 그러니까 은행 수익 비중. 그리고 그렇네요. 하나은행도 78%, 국민은행도 56%, 신한은행도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은행 중심으로 몰빵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은행으로 좀 나눠놓고 보면 국민이나 신한은 그나마 이 은행 수익 비중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신한생명보험. 요번에 그 오렌지 생명 옛날에 ING를 신한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M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KB국민카드가 있고 그 뭐 생보 손보가 있기 때문에 낮은데 하나와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의 절대적인 수익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를 허가해주고 이 4대 금융지주로 통폐합했던 본질적인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4대 은행 그룹들이 글로벌 진출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글로벌 IB라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전혀 없고 더 특화된 각 영역에 대한 경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회사나 이런 비중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짚는 거는 그러니까 겸업을 좀 허가해줘야 된다. 이제 금융주주를 묶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신용평가 같은 거를 개인 신용평가를 할 때 보험과 은행은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신한금융의 빅데이터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보험이나 카드에서 빅데이터를 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가 돼 있다는 칸막이 있다는 거죠. 거예요. 웃기는 그러니까 거죠. 지주회사 그렇죠. 같은 계열사끼리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된 상태로 칸막이를 내서 정보가 넘어가지 넘어가지 못한다는 못하고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주회사의 그 설립의 그 취지, 그러니까 의도. 그 시너지 효과가 전혀 못 없는 거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없고 상호 포트폴리오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은행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은행 비중이 커지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어떤 게 안 좋습니까? 저는 첫 번째 그 문제는 전문성이 약한다는 걸 들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조사를 했냐면 사실은 전문성이라는 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조직을 좀 봤어요. 그 단적으로 이번 2019년도에 이 4대 금융지주의 전문급 이상 임원 인사들을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100여 명을 해봤더니 은행 출신이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사의 전문급 이상 고위 임원들은 금융지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KB국민은행, 국민카드, 뭐 생명보험, 정권. 그 계열사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무 이상 임원들이 정권사에도 은행 전무들이 가는 거고 카드사에도 은행 출신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기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뜻은 각각의 포트폴리오 전문성을 강화해서 시너지도 만들고 그렇게 비용도 줄이고 경쟁을 높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은행의 수익을 독식하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숫자가 깡패다. 그러니까 숫자를 잘 내는 기업이 힘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아까 보신 것 같이 은행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임원 인사도 은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생보, 카드 다 은행 출신들이 고임을 다 하고 있으니 이게 밑에 사람들이 어떤 희망적인 것도 없고 전문성을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이 좀 그 성향 자체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예대 마진에서 수익이 주된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계열사에 은행 출신들이 가는 거는 좀 약간 진취적인, 그렇죠. 좀 창의적인 그래서 그런 영업. 소위 지금 말하는 금융세 이야기는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혁신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 수익 구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고위 임원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임원 인사들 비중 과금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나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도적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제도적 네. 장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간막이 좀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카카오뱅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K뱅크가 먼저 나왔었죠. 그렇죠. K뱅크 예. 나오고 카카오뱅크 나올 때 좀 많은 혁신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 했었죠. 근데 지금 한 엄청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거의 또 다시 뭐 조용해졌습니다. 자찬 속의 태풍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좀 매기 역할을 해서 기존의 보수적인 금융권들 좀 이렇게 매기 역할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기존의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간마기를 좀 많이 없애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도 그 우리가 IB나 이 글로벌 금융으로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제도 때문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부나 금융권에서 자각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는 그 지주회사 취지를 좀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미래는 글로벌 시장과 자본 시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근간인 은행들의 주수입은 여전히 예대 마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력 구조마저 은행권이 독식한다면 우리 금융업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좋네요. 그 덕분에 사실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대로 다 공개됐죠. 그게 1조 8천억. 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승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재판 예.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팩트죠.